한글 배워서 어디다 써? 일본은 노벨 문학상 3개, 한국은 달랑 1개잖아. 일본 최고 대학 문학과 수석, IQ 150의 천재 소녀. 그런 그녀가 한글을 만나고 3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20년간 배운 한자 5,000개보다 1시간 만에 배운 한글 24개가 더 강력했습니다. 일본은 이 고백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유출했고 일본은 폭발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3명을 배출한 일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어의 비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카리입니다. 도쿄대학교 문학부 4학년이고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쿠타가와상 청소년부 대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일본 문학을 정말 사랑해요. 가와바타 야스나리, 오에 겐자부로, 이시구로 가즈오.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3명이나 배출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달 도서관에서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3층 창가 자리에서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후배 리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책이 좀 이상했어요. 리나, 그거 뭐야? 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책을 보여줬어요. 한국어 교재예요. 요즘 한국어 배우는 게 유행이라서요. 한국어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워? 우리는 일본인인데. 선배, 정말 몰라요?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는 게 대세예요. 저희 과만에도 절반은 한국어 수강하고 있어요. 절반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굳이 한국어를? 리나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배우니까 언어 감각이 좋아져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신기해요. 글자 구조가 너무 체계적이어서 논리적 사고력이 늘어난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논리적 사고력이라니. 우리 일본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부한 언어인데 왜 굳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거죠? 그때 도서관을 둘러보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여기저기서 한국어 교재를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1명, 2명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10명은 넘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해.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도서관을 나오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대학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SNS를 확인해보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샵한국어 공부, 샵한글사랑 같은 해시태그가 수천 개씩 올라와 있었어요. 친구들이 한국어 교재 사진을 올리고 한글로 쓴 일기를 자랑하고 있었죠. 뭐지 이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대학, 아니 일본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어요.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아침 8시 대학 정문 앞 게시판에는 충격적인 포스터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어 속성 코스 모집 3개월 안에 한글 마스터, 토픽 시험. 데뷔방 같은 광고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포스터 앞에 몰려든 학생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거든요. 야마다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대. 아니야, 김 선생님이 더 체계적이야. 김 선생님이라고요? 한국인 강사가 우리 대학가에서 인기 강사가 되었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근처 학원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영어 학원과 맞먹을 정도로 한국어 학원이 많았어요. 서울 한국어학원, 세종 한국어교실, 한글 마스터 아카데미. 간판이 즐비했어요. 호기심에 한 학원 안을 들여다봤는데 교실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것도 아침 8시 30분에요. 학생들이 큰 소리로 따라 읽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제학과 선배인 켄타 선배도 그 안에 있었어요. 평소에 영어도 못한다고 자주 하던 선배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갔더니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음식 코너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주문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비빔밥 곱빼기요. 심지어 카페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여러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들 진지하게 한글을 쓰고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죠. 저는 친한 친구 마유에게 물어봤어요. 마유, 너도 한국어 배워? 마유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응. 사실 지난달부터 시작했어. 왜?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해? 유칼이 너무 다친 생각하지 마. 한국어 배우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돼. 특히 논리적 사고력이 늘어난다니까. 또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도대체 한국어가 뭐길래 다들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문학부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하야시 교수님의 일본 근대문학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장력이 좋아진 것 같네요. 리포트의 논리 구조가 훨씬 명확해졌어요.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게 정말 한국어 때문일까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토 양. 실제로 언어학과 교수들과 이야기해봤는데 한글의 구조가 사고의 체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문학부 교수님까지 한국어 학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니.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에 또 다른 충격적인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2026년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확대 검토 중. 선택 과목이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큰 현상인데 왜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죠? 신문에서도 본 적이 없고 방송에서도 언급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일본 사회가 한국 문화에 잠식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동창 타쿠야였어요. 2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그가 전한 소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죠. 유카리? 나 타쿠야야. 오랜만이다. 타쿠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타쿠야는 심한 난독증으로 고생했거든요. 국어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하면 한 문장을 읽는데도 5분이 걸렸어요. 선생님들도 포기했을 정도였죠. 타쿠야? 정말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유카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면 놀랄 거야. 나 지금 영화 자막 번역 일을 하고 있어. 자막 번역이라고요? 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던 타쿠야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어떻게? 신기하지?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여줄게. 일주일 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타쿠야를 만났어요. 2년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 똑똑한 말투.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유카리,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근데 정말 너가 맞아? 완전히 달라졌네. 타쿠야가 웃으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거 봐. 내가 이번 주에 번역한 영화 자막이야. 화면에는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된 일본어 자막이 있었어요. 문법도 완벽하고 뉘앙스도 자연스러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너가 난독증이 있었잖아. 타쿠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어 덕분이야. 정확히는 한글 덕분이지. 한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대학 1학년 때 우연히 한국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한글을 가르쳐줬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한글은 글자 구조가 너무 단순하고 체계적이라서 내 뇌가 처음으로 문자를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글은 한국어잖아. 일본어 읽기와는 상관없지 않아? 그게 아니야. 한글로 문자 인식 훈련을 하니까 뇌의 언어 처리 능력 자체가 개선됐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도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타쿠야는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글 10개씩 외웠어. 일주일 만에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됐고, 한 달 후에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느 날 일본어 책을 펼쳤는데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정말이야? 응. 그 후로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 2년 동안 고등학교 때 못 읽은 책들을 다 읽었어. 그리고 번역 공부를 시작했지. 지금은 한 달에 10만 엔 정도 벌고 있어. 10만 엔이라니.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치고는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해. 왜 하필 한글이야? 다른 문자로는 안 됐을까? 타쿠야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한글의 구조야.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 모든 글자가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뿐이야. 과학적이라고? 응. 15세기에 만들어졌는데도 현대 언어학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해.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했어.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다 사용하잖아. 표현력이 훨씬 풍부하지 않아? 풍부한 것과 효율적인 것은 달라. 난독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하고 체계적인 게 더 중요해. 한글은 그런 면에서 완벽했어. 타쿠야는 계속 말했어요. 유카리, 나는 한글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평생 글을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번역가로 일하고 있잖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야?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타쿠야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리 일본 문자가 한글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타쿠야의 행복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로 한글이 그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에요. 일본 문화는 세계 최고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문예춘추사에서 인턴 모집 공고가 났는데 과제가 흥미로웠어요. 현대 일본의 교육 트렌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기회에 한국어 학습 열풍의 실체를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문예춘추사 인턴에 합격한 저는 첫 과제로 한국어 학습 효과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했어요. 편집장님도 흥미로운 주제라며 적극 지원해 주셨죠. 사토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찬반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뤄주시고요. 첫 번째 취재 장소는 도쿄 스기나미구의 특수교육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학습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죠. 센터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글 교육에 대해 취재하신다고요? 네,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야마모토 선생님은 저를 교실로 안내했어요. 7살에서 10살 정도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이 아이들은 모두 난독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일본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죠.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은 한 아이를 가리켰어요. 하루토는 8살인데 히라가나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이제는 간단한 일본어 책도 읽을 수 있게 됐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단순한 구조가 아이들의 뇌의 문자 인식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단 패턴을 인식하면 다른 문자도 읽을 수 있게 돼요. 하루토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걸 봤어요. 하루토라고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두 번째 취재지는 시니어 문해교육센터였어요. 여기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70대 할머니인 사토 미치코 씨를 만났는데 그녀의 사연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는 전쟁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평생 글을 못 읽고 살았죠. 간판도 못 읽고 편지도 못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글을 배우게 되셨어요? 손녀가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일본 사람이 왜 한국 글자를 배우냐고. 하지만 손녀가 너무 쉽다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미치코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한글로 쓴 일기가 빼곡했죠. 일주일 만에 한글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글을 알고 나니 히라가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손녀에게 편지도 쓸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된 거예요. 한글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세 번째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였어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는데 한글을 활용하고 있었죠. 브라질에서 온 10살 소녀 카롤리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포르투갈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대요. 센터 직원인 다나카 씨가 설명했어요. 카롤리나는 일본어 문자가 너무 복잡해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표기해주니까 훨씬 쉽게 배우더라고요. 한글로 일본어를요? 네. 예를 들어 아리가토를 한글로 아리가토라고 쓰는 거죠. 발음이 정확하게 표기되니까 아이들이 쉽게 따라해요. 마지막 취재지는 도쿄대학병원 언어치료센터였어요. 여기서 만난 모리 박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효율적으로 자극하죠.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fMRI로 뇌를 스캔해 봤는데 한글을 읽을 때와 일본어를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달라요. 한글은 좀 더 직관적인 처리가 가능하죠. 모리 박사는 연구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학습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이 큰 도움이 돼요. 복잡한 문자 체계보다 단순한 조합 원리가 뇌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그럼 일본어는 비효율적이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각 문자는 고유한 장점이 있어요. 일본어는 표현의 풍부함이 장점이죠. 하지만 학습의 용이성 면에서는 한글이 우수한 것도 사실이에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것들은 모두 실제 사례들이었어요. 한글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우리 일본 문자가 한글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특수한 경우일 거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본어가 훨씬 우수할 거야. 집에 돌아와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미치코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다음 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기로 한 거죠. 과연 한글이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수한 문자일까요? 도쿄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언어학 자료실에서 저는 한글 관련 논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색 결과를 보고 놀랐어요.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첫 번째로 읽은 논문은 MIT 언어학과 교수가 쓴 음소문자의 인지적 효율성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소를 시각적으로 조합하는 문자 체계다. 이는 인간의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음소라는 건 언어의 가장 작은 소리 단위를 말해요. 한글은 이 음소 하나하나를 글자로 만들어서 조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논문은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연구였어요. fMRI 스캔 결과 한글을 읽을 때 뇌인지 부담이 알파벳보다 평균 20%, 한자보다 2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나 적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한글 학습자들의 문해력 습득 속도가 다른 문자 학습자보다 평균 2.5배 빠르다. 2.5배라니. 그래서 타쿠야가 그렇게 빨리 글을 읽게 된 건가요? 일본 쪽 연구도 찾아봤어요. 도쿄대학 언어학과의 논문이 있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자모 결합 원리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다. 컴퓨터 입력과 처리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인다. 저는 반박 자료를 찾고 싶었어요. 일본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논문 말이에요. 그런데 찾을수록 오히려 반대 내용만 나왔어요. 교토대학 인지과학 연구소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어의 3중 문자 체계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는 표현의 풍부함에서는 탁월하지만 학습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학습 부담이 가장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거 아닌가요? 복잡한 걸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로 인해 일본의 기능적 문맹률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기능적 문맹이란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일본이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유네스코 자료를 찾아봤죠.
1997년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쓴 평가서가 있었어요. 한글은 그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아 세계문자 역사상 유일무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심지어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찾은 모든 자료가 한글의 우수성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편향된 연구일 거야. 서양 학자들이 동양 문자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정말로 한글이 더 우수한 문자일까? 도서관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편집장님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사토시 기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객관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죠? 객관적인 시각이라. 저는 정말 객관적일까요?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한글 학습서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책이 많았죠. 호기심에 한 권을 펼쳐봤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목적이었죠. 백성을 위해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일본 역사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계속 읽어보니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로 시작하는 한글 창제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왕이 백성을 가엾게 여겨서 문자를 만들었다니.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저는 책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알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직접 배워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쉽고 효율적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렇게 결심한 저는 다음날 아침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어요.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요.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배우러 오셨군요. 서울한국어학원의 김 선생님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죠. 네, 기사 작성을 위해 체험해 보려고요. 아, 기자님이시군요. 그럼 더욱 열심히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솔직히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한글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외국 문자를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첫 시간은 한글의 자음부터였어요. 한글 자음은 14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김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했어요.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글을 발음할 때 혀의 모양과 같죠. 정말이었어요. 기역의 모양이 실제 발음할 때 혀의 모양과 비슷했어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진 모양이에요. 신기했어요. 모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니. 30분 만에 자음 14개를 다 외웠어요. 너무 쉬워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죠. 벌써 다 외우셨네요. 대단해요. 이게 다예요? 네. 이제 모음을 배워볼까요? 모음은 더 간단했어요. 기본 모음은 단 10개. 아, 야, 어, 여. 모음은 천하늘, 짓당, 인사람을 나타내는 점과 선으로 만들어졌어요. 철학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다니. 점점 흥미로워졌어요. 2시간 만에 한글의 모든 자모를 익혔어요. 믿기지 않았죠. 이제 조합해볼까요? 기역 아가. 조합 원리도 단순했어요. 초성 첫 소리, 중성 가운데 소리, 종성 끝 소리를 위치에 맞게 배치하면 끝. 가, 나, 달, 람마, 빠사. 제가 한글을 읽고 있다니. 단 하루 만에요. 둘째 날에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웠어요. 강, 남, 딸, 박. 역시 쉬웠어요. 규칙이 너무 명확해서 예외가 거의 없었죠. 셋째 날, 김 선생님이 동화책을 가져왔어요. 이제 읽어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제가 한국어 동화책을 읽고 있었어요. 단 3일 만에요. 물론 뜻은 몰랐지만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카리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빨리 언어를 배운 건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유카리 씨, 한글 배우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체계적이에요.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맞아요.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일본어처럼 복잡하고 깊이 있는 표현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문자의 단순함과 언어의 풍부함은 별개예요. 한국어도 충분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써봤어요. 신기하게도 생각이 더 명확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한글 수업에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하지만 여전히 일본 문자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한글로 쓴 일기를 보니 제 생각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복잡한 한자 없이도 의미가 명확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복잡함을 우수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소설 창작 수업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막혔던 부분을 한글로 메모하니 아이디어가 술술 나왔어요. 플롯을 정리할 때도 한글이 도움이 됐죠. 이상해. 왜 한글로 쓰면 더 잘 정리되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 문화가 최고라는 제 신념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기사 마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과 직접 체험한 것을 정리해야 했죠. 그런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는 편집장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편견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실제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특히 저와 같은 문학도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했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도쿄대 문예창작과 4학년 나오키였어요. 그는 이미 단편 소설집을 출간한 신의 작가였죠. 나오키 씨, 한국어를 배운다고 들었는데요. 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창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됐죠. 어떤 면에서요? 나오키가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죠. 플롯을 짤 때 한글로 먼저 써요. 일본어로 쓸 때보다 논리 구조가 명확해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글은 조합형 문자잖아요. 생각도 조합하듯이 정리가 돼요. 복잡한 감정이나 상황을 단순한 요소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느낌이랄까? 나오키는 계속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슬프면서도 행복한 같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때 한글로 먼저 정리하면 더 선명해져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도쿄대 국문과 박사과정의 에리카였어요. 그녀는 고전 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한글을 배운 후 고전 텍스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한글로 고전 일본어를 음차해보면 당시의 발음이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죠. 신기한 접근법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고전 문학도 읽게 됐는데 일본 문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면서 시야가 넓어졌어요.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대학생 케니치였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만났어요. 케니치는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글로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일본어는 너무 복잡해서 케니치가 쓰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운 후 케니치가 태블릿에 뭔가를 써서 보여줬어요. 한글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오늘 기분 좋아요. 처음으로 케니치가 자기 감정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 후로 한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저는 뭉클했어요. 문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니.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출판사 편집자 유미코 씨였어요. 요즘 한글로 초고를 쓰는 작가들이 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젊은 작가들이요. 아이디어 정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배워봤는데 확실히 기획안 쓸 때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시나리오 작가 다이스케였어요. 대사를 쓸 때 한글로 먼저 써봐요.
소리의 리듬이 더 잘 보이거든요. 일본어도 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 자체를 시각화한 문자라서 운율을 파악하기 쉬워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다들 한글을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일본 근대문학의 권위자죠. 교수님도 한글을 아시나요?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사실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네. 20년이요? 한국 문학을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배웠지. 그런데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더군. 교수님은 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문자는 도구일 뿐이네. 중요한 건 그걸로 무엇을 표현하느냐지. 하지만 좋은 도구는 창작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그럼 한글이 좋은 도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적어도 배울 가치가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네. 자네도 소설가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도구를 익혀두는 게 좋지 않겠나?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지키는 데만 집중했지 더 넓은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구를 통해 일본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있었죠. 혹시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한글로 단편소설을 써봤어요. 신기하게도 막혔던 부분이 술술 풀렸어요. 인물의 감정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고 플롯도 탄탄해졌죠. 다 쓰고 나서 일본어로 번역해봤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이 있고 명확한 문장이 된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정말로 한글이 창작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왜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일까? 다음 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한글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한 거죠. 도서관 한국학자료실에서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을 찾았어요. 표지를 펼치는 순간 첫 문장에서 멈춰 섰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15세기 조선의 왕이 쓴 문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가엾게 여겼다고요?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니. 일본 역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 끝에 과학적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설명한 해설서까지 만들었죠. 어떻게 6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더 자세히 알아보니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중국의 의문학을 연구하고 주변 나라의 문자들을 분석했대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한글을 만들었죠. 하지만 반대도 심했어요. 당시 지배층인 양반들은 한글 창제를 반대했죠. 중국을 섬기는 나라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굽히지 않았어요.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떻게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권력을 나누려 했다니. 더 찾아보니 세종대왕은 한글만 만든 게 아니었어요.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기구를 만들고 음악을 정리하고 모든 게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었어요. 각 지방의 농법을 조사해서 정리한 농업기술서인데 한글로도 번역해서 농민들이 읽을 수 있게 했대요. 왕이 농민을 위해 책을 만들다니.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만들어낸 문자였죠. 계속 자료를 읽다가 흥미로운 일화를 발견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후 궁녀들에게 먼저 가르쳤대요. 당시 가장 교육받지 못한 계층이었던 여성들에게 먼저 가르친 거죠.
그리고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했어요.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도록. 심지어 왕실의 편지도 한글로 쓰게 했대요. 왕비가 친정 부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죠. 저는 점점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게 매료되었어요.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 교수가 쓴 글이었죠.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였으며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한 휴머니스트였다. 일본 학자가 이렇게 극찬하다니. 노마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썼어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지만 우리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없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은 세계사에서 세종대왕이 유일하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죠.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글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찾아보니 세종대왕 시대의 조선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과학기술,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백성이 있었죠.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종시대는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인본주의적인 시대였다.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에 놓는 사상. 그것이 한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글 창제 과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세종대왕은 음성학, 음운학을 깊이 연구했고 직접 여러 실험을 했대요. 예를 들어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실제로 아 소리를 낼 때 목구멍이 동그랗게 열리죠.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뜬 거고요. 천재적이야. 더 놀라운 건 한글의 확장성이었어요. 기본 자모에 획을 더하면 된소리가 되고 합치면 복잡한 소리도 표현할 수 있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합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세계의 거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대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자기들 언어를 표기하는데 한글을 채택했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세종대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전달될 수 없는 편지지만 쓰고 싶었어요. 세종대왕님께. 저는 600년 후를 사는 일본 학생입니다. 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대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 한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요. 어떤 주제로? 한글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네. 문학도로서 다양한 문자를 연구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지.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유산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일본 문화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 우리 문화도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글 600년을 넘어 현대에 전하는 사랑의 문자. 편집장님께 초고를 보여드렸더니 놀라셨어요. 사토씨, 정말 객관적이면서도 감동적인 기사네요. 당신이 이렇게 열린 시각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한글로 쓴 소설을 일본 문학상에 출품하기로 한 거죠. 기사를 마무리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창작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험 삼아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막혔던 장편 소설의 플롯이 술술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로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니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죠. 특히 인물의 감정선을 그릴 때 한글이 큰 도움이 됐어요. 슬픔을 슬픔으로 분해해보니 그 안에 담긴 소리의 느낌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 창작 세미나에서 제 방식을 발표했어요. 한글로 초고를 쓰면 생각이 더 명료해집니다.
특히 복잡한 심리 묘사를 할 때 도움이 돼요. 동기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네. 한글은 소리를 시각화한 문자라서 언어의 음악성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때 한 선배가 말했어요. 사실 나도 최근에 시작했어. 확실히 다르더라. 알고 보니 문학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한글 창작법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2주 후 저는 한글로 쓴 단편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도쿄문학상에 출품했어요. 제목은 경계를 넘어서였죠.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한글 창작을 연습했어요. 신기하게도 쓸수록 일본어 실력도 늘어났어요. 두 언어를 오가면서 표현의 폭이 넓어진 거죠. 드디어 결과 발표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제47회 도쿄문학상 대상 마이너스 사토 유카리 경계를 넘어서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대상을 받았다니. 심사평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올해의 수상작은 언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선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일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체가 인상적이었다. 시상식에서 저는 수상 소감을 말했어요. 이 작품은 한글로 먼저 쓰고 일본어로 번역한 작품입니다. 처음엔 일본 문학의 순수성을 해치는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으니까요. 한글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의 정신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죠. 저도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문학을 쓰고 싶어졌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해준 것 같았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한 노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자네 용기 있는 고백이었네. 사실 나도 40년 전 한글을 배웠다네. 정말요? 그때는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됐어.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니 시대가 변했구나 싶네.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출판사 편집자들, 문학평론가들, 심지어 유명 작가들까지 한글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글 창작법에 대한 책을 써보는 게 어때요? 한 출판사 편집장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네.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어요. 아직 초보자인 제가 책을 쓸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다. 문학상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거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제 나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타쿠야였어요. 유카리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고마워 타쿠야. 네 덕분이야. 너가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 한일 청년 문학 교류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한글과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는 창작 워크숍 같은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좋아. 같이 해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한글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죠. 편견이 얼마나 우리를 작게 만드는지,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여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600년 전 한왕의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드디어 제 책 한글로 여는 창작의 문이 출간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NHK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죠. 사토씨, 녹화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바로 그 NHK 저녁 9시 뉴스였어요. 제가 쓴 기사와 책이 화제가 되면서 한글 학습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죠. 오늘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한글 학습 열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문학상을 수상한 사토 유카리 씨를 모셨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어요.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가 뭔가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나왔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일본 문화가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글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갈 동반자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나요? 창작할 때 사고가 명료해졌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제 생각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을 배우면서 문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 문화를 배신한다는 비판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일본 문화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 문화의 고유한 가치도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가와바타, 오에, 이시구로가 일본어로 세계의 감동을 전했듯이 저희 세대는 더 많은 도구로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제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고 반대 의견도 많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죠. 오늘 아침 도쿄대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문자를 넘어서 한글과 일본어의 창조적 만남이라고 하네요. 타쿠야와 함께 준비한 한일 청년 문학 브릿지도 다음 주에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에요. 벌써 80명이 신청했대요. 한국 유학생들도 참여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돼요. 우리는 문자의 경계를 넘어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글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인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역사와 문화와 철학과 사랑이 담겨 있죠. 한글을 통해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던 세상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 600년 전의 사랑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죠. 편견의 벽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그것이 제가 한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오늘은 일본 문학을 사랑하던 한 여대생이 한글을 통해 더 큰 세계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이 21세기 일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편견을 버리면 더 넓은 세계가 열린다는 유카리 씨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갖고 있는 편견이 있나요? 그것이 더 큰 가능성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한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